푸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화는 아니더라도 수특은 수특은 꼭 풀어보자고. 진짜 이제 풀 시간도 얼마 없어. 그죠? 자, 알겠습니다. 자, 저기 그만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지질 구조까지 했으니까 지층의 연령 그리고 그 고기후 연구 방법 그리고 지질 실행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수업은 이제 마무리 되겠죠. 지층의 연령은 이제 크게 상대 연령, 그 다음에 절대 연령이 있는데 상대 연령에서 이런 게 이제 항상 고민이에요. 지사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이제 그죠? 나는 이제 앞에 있는 아저씨는 이게 밥벌이니까 당연히 지사학의 원리를 난 다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당연히 외워야 되느냐? 문제는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나 나오면 어떡하냐?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사학의 원리는 일단 지층 누중의 원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층 누중의 원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수평 퇴적의 원리 그 다음에 동일 과정의 원리 앞글자만 쓸게요. 그 다음에 관입의 원리 그 다음에 부정합의 원리 하나가 더 있죠? 근데 이거는 동물군 천의의 원리 동물군 천의의 원리는 지구과학에서는 크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층누중의 원리, 수평퇴적의 원리 정도만 조금 볼 건데 밑에서부터 갈게요. 동물군 천의의 법칙은 그러니까 최근에 지층에서 진화된 생명체가 발견된다. 화석이 발견된다. 내용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란 부정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었던 것처럼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지층의 연령 변화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관입의 원리는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죠? 동일 과정의 원리는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지층이 생성되는 과정을 동일하다. 자, 거기까지 괜찮아요. 수평퇴적의 원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층은 퇴적될 때 수평하게 퇴적된다라는 것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층은 당연히 수평하게 퇴적돼. 그럼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 지층이 수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언가 지각 변동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을 면밀하게 봐라라고 우리는 활용해야죠. 지질 단면도에서 지층이 수평하지 않은 녀석들을 체크하고서 보라는 거야. 문제 풀 때. 그것이 습곡 작용이 일어난 건지 관입이 된 건지 그쵸? 뭐 어떤 건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지층 누중의 원리는 뭐야?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야. 더 오래된 지층이 아래쪽에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얘도 똑같은 얘기겠네. 오래된 지층이 아래쪽에 있지 않은 즉 역전된 형태인 것을 잘 체크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직한 방향으로 나이가 많은 지층이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지층이 위쪽에 있다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뜻입니다. 자, 지상의 원리 됐고요. 상대 연령에서 그 다음에 지층을 대비하는 경우, 지층을 대비하는 경우도 이제 문제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 것들이죠. 지층을 대비하는 것은 이제 암상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암상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암상은 그냥 말 그대로 암석의 모양, 즉 지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층을 가지고서. 자, 결론만 얘기하자면요. 암상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할 때 일단은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암상을 이용할 때에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의 지층을 대비할 때 화석은 비교적 먼 지역에서의 지층을 대비할 때 활용한다. 이 거고요. 그 다음에 암상을 이용할 때 중요한 거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으로 열쇠층 내지는 건층이라고 부르는데 열쇠층 내지는 건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음회암 또는 석탄 음회암층 그 다음에 석탄층 두 개 쓸 수 있는 겁니다. 둘 말고 못 쓰나요? 라고 또 물어보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지? 특정 시기에만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기에만 생성되었기 때문에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인 거잖아. 그러니까 화산재가 쌓여서 지층이 될 정도로 그 가까운 지역에서 특정한 화산 폭발이 엄청 크게 이제 일어났다는 거겠죠? 특정 시기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응해암층이 생성된 것을. 그 다음에 석탄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고생대에 석탄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지역 불문하고 석탄이 형성됐던 시기가 특정한 시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화석을 가지고서 지층을 대비할 때에는 그냥 이거는 별건 없어요. 그냥 고생물에 고생물, 그러니까 표준화석 그냥 표준화석을 그냥 비교해 보면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그냥 하나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놓치기가 쉬워요. 자, 아무렇게나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사실 잘 못 그리겠으니까 자, 예를 들면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암모나이트가 발견되고요. 여기는 레머드가 발견됐네요. 됐습니까? 자, 동일한 연령을 그냥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A라고 하는 어떤 지층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지역은 가 지역, 여기 지역은 나 지역이에요. 괜찮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 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형성된 지층이네. 그리고 가 지역에서 얘 고생대고 지층의 연령이 똑같다고 했는데, 고생대 이후에 지층이 중생대가 나타나지 않고 신생대 지층이 나타난다는 것은 고생대 지층과 신생대 지층의 사이에서 부정합이 나타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질문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 자, A 지층에서 뭐 당시에 이제 살았던 고사리에 이제 고생대의 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죠. 왜 아닌 거야? 고생대는 맞는데 삼엽충은 해양 환경, 고사리는 육상 환경.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지층을 이제 좀 분석을 해봐라. 대비를 해보고 가나에서 그러면 가장 오래된 지층, 가장 나이가 많은 지층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럼 나라고 하면 되고, 나 지역이라고 하면 되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가장 나이가 적은 지층은 가에서 이 녀석으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죠? 별건 없었죠? 그죠? 지층의 대비까지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거는 고기 후 연구 방법이에요. 뭔 소리야? 왜 갑자기? 절대 연령 해야죠? 절대 연령을 판단하고. 자, 최근에 이 절대 연령 가지고서 문제 많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좀 이 절대 연령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 그렇지?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모원소가 자원소가 될 때의 절반만큼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우리는 반감기라고 부르는 거고, 기본 내용을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반감기는 변화하지 않는다. 반감기는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나오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로는 두 가지 핵심인 게 뭐냐? 첫 번째, 기본 내용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모원소가 자원소로 줄어들고 있을 때, 자, 100%에서 조금 점을 잘못 찍은 것 같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50%로 100%가 50%로 줄어드는 그 기간을 저는 반감기를 그냥 대문자 T로 표현할게요.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100%에서 50%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럼 나오는 건 뭐야? 절반 지점을 찍는 거예요. 되셨나요? 절반 지점을 찍는다라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 자, 뭘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75%가 남았을 때. 그러니까 모원소의 양을 기준으로 100%와 50%의 절반인 75%인 지점. 그리고 반감기를 기준으로 0.5t, 반감기가 절반 정도 지났을 때의 시점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자, 시간이 지나서 처음 반감기 때에는 50%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반감기 때에는 25%, 세 번째 반감기 때에는 12.5%가 줄어든다라는 것에 시간에 따른 모원소의 모원소 감소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나쁘지 않죠? 상대적으로 앞쪽에 위치한 동일한 기간이더라도 앞쪽에 위치할수록 더 오래된 시기일수록 줄어든 모원소의 양이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75%가 된 시점에 반감기의 절반을 지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반감기의 절반을 채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최근에 당연히 암기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냥 오늘 암기라고 하기도 뭐한데? 그냥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지? 그러니까 자다가 주원 씨가 자다 어머니 주원아 모원소가 75%면 반감기 절반 지난 거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다시 잘 정도로 그냥 아예 딱 나올 정도로 그냥 체득해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걸 그때 자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문제 최근에 많이 풀었으면 요거 보고 그때 자료 보고서 이 생각을 막 고민해서 떠올리면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0.5t가 지나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감기가 그럼 절반 지났을 때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도 75%보다 적어요. 그죠? 이거 두 개 당연히 체득해놓고 가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형태냐? 오른쪽일까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 다들 잘 대답해. 심지어 처음에 이제 고2 학년 때도 이런 걸 이제 잘 대답하는데 문제 속은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뭐야? 만약에 88%가 88%의 어떤 시점이 있어. 모원소의 양이. 그리고 나서 반감기가 한 번 지났더니 이거 조금 숫자가 이게 조금 간격이 이상하네요. 요만큼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 그럼 이때 남은 양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44%인 거죠. 여기에서 50을 줄여서 38%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처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절반이 되면 반감기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반감기라는 거야. 당연한 내용이니까 문제에서 풀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인드셋을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숫자 관계를 통해 관계를 보고 어거지로 2배 혹은 4배, 8배 관계를 찾는다. 이거 뭐 굳이 여러분들 받아 적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 숫자 관계 뭐 얘기하는 겁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는 아주 싱그러운 형태들이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모원소가 70%랑 35% 이런 걸 주는 거잖아.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75%랑 뭐 37.5%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그죠? 또 뭐 있겠어요? 80%와 20% 쉬운 숫자잖아 그거는. 4분의 1 관계네. 모원소가 두 번 그러니까 반감기가 두 번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찾는 거. 기본적으로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 얘기하지? 뭐 하면 안 되죠? 그거 이런 거 찾아놓고 2배에서 4배 관계 찾는 거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스테디셀러로 많이 나오던 유형을 또 간과하면 안 되겠죠. 많이 나오던 유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런 형태 두 개가 거의 주류 형태인데, 3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많이 나왔냐면은 저런 거. 이제 그리고 그래프는 제가 그냥 관성적으로 그렸는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화성암의 종류를 2개 주고요, 모원소를 2개 주는데, 뭐 예를 들면은
모원소 XY 그 다음에 화성암을 뭐 PQ라고 했을 때 P가 X를 갖는지 Y를 갖는지 모르는 경우 그쵸? P랑 Q에 X, Y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니까 그것도 쉬운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주는 경우가 뭐 있습니까? P, Q에 X, Y 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50%랑 25%뭐 있는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경우의 수가 4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뭐 말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은 근데 이런 형태는 최근에 와서는 잘 안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X, Y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고 50%인지 25%인지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넣으세요. 4개. 그냥 넣으면 경우에서 어차피 해봤자 4개예요. 선생님 저희는 시험장에서 4개를 다 늘 여력이 없는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질 단면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이런 식으로 반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서 P 다음에 Q가 그죠? P 다음에 Q가 생성되었다. 이 둘의 생성식이 P의 나이가 더 많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X의 반감기는 2억 년이고 Y의 반감기는 0.5억 년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 4가지 중에 제일 먼저 뭐를 넣을 거야? P가 반감기가 긴 X를 25%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맨 처음에 넣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P가 반감기 괜히 짧은 0.5억 년짜리를 50%, 25% 이런 고민을 굳이 하지 마시고 P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반감기가 긴 애를 더 조금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한 2개 정도가 삭제가 돼요. 그 경우의 수를 한번 결론을 도출해봤을 때 그냥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냐 없냐 나오면 나머지 하나가 어떤 경우일지가 생각이 들 거야. 이거 문제 많이 풀어줬으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이제 풀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넣어보라는 거야. 사실 해법은 아니죠. 직접 넣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한 팁은 아니지만 당황하지 마시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인 거 자잘한 거 내용 놓치기 쉬운 것도 한번 찍고는 갑시다. 절대연령 문제에서 암석의 종류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교과서 내용에 있는 거니까 암석의 종류 화성암 그 다음에 변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 3가지가 있을 때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를 통해서 연령을 판단할 수 있는 건 화성암하고 변성암은 판단할 수 있어요. 원리는 얘기 안 할게요. 퇴적암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퇴적암의 절대 연령을 알 수 없다. 절대 연대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원리만 얘기하자면 퇴적물들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원장님이 싹 여기 교실에 밖에 왔어. 뭐 아니면 실장님이 와서 봤어. 이 교실을 보면은 내가 제일 먼저 보일 거예요. 그러고 실장님이 생각을 이 교실에 30대 중반 사람들 8명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가혹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 한 명의 나이를 본다고 해서 이 교실의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한 명 한 명 퇴적물 하나하나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야. 얘네만 알 수 있다. 이것도 혹시 보기로 나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교과 내용입니다. 지역적 그러니까 그냥 심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과 내용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 연대까지 했고 어차피 이거는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후 연구. 고기후 연구 방법은 지질시대 여러 개 지질시대 이전에 일단은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점이 되는 게 우리한테 빙하코어죠. 빙하코어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빙하코어를 먼저 얘기합시다. 빙하코어의 원리만 살짝만 보면이 빙하를 이렇게 수직하게 원기둥으로 뽑아낸 게 빙하코어고요. 빙하가 이렇게 나란하게 퇴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많은 녀석들
위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적은 녀석들이고 지역적인 걸 조금 보자면 빙하코어는 약 100만 년 전까지가 분석 가능해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학술적으로 한 60만 년인데 그냥 100만 년 전. 그러니까 뭐 중생대의 기후를 빙하코어로 알 수 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년 전까지 정도. 신생대의 극후의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빙하코어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뭡니까? 산소 동위원소 비를 가져요. 산소 동위원소 비. 산소 동위원소 비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 16짜리에 대한 질량수 18짜리 산소의 비율이고, 그죠? 원리는 저는 이야기 안 할게요. 이 시간에. 자, 온난한 시기와 한랭한 시기가 있는데 이 산소 동위원소 비를 따졌을 때 빙하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냐 혹은 해양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냐 똑같이 빙하냐 해양이냐라고 판단한다면 4개를 다 외울 거야? 아니야.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하나만 뭐 외우면 좋겠어요. 온난한 시기에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비를 그냥 외우는 거야. 그게 그 값이 평상시보다 많아요. 더 많이 증발하니까. 기온이 높으면 더 많이 증발하니까.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해요? 빙하랑 해양은 당연히 반대겠지. 빙하에 많이 쌓여있다는 건 해양에서 많이 날아간 거니까 18산소가. 한량한 시기는 많이 안 날아가겠지. 그지? 그럼 해양에는 많겠죠. 요거 외우시면. 뭐 외우는 건 이제 각자 자유인데 자유지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또 뭐냐? 빙하코어에서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산소 동위원소비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빙하라고 하는 녀석은 H2O잖아요. 거기에 있는 녀석이 산소 동위원소비를 보는 거야. 물 분자에. 근데 빙하코어 안에서 공기방울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공기방울은 그냥 공기의 대기의 조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기의 조성을 분석하는 것은 그냥 CO2 농도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CO2 농도. 온난한 시기에 많고 한랭한 시기에는 적고. 됐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기방울을 통해서 산소 동위원 소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하코어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고기율을 연구하는 방법은 빙하코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빙하코어였는데, 또 뭐 있나요? 저 갑자기 머릿속이 갑자기 잠시만요. 빙하코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테 같은 거, 나무의 나이테 쭉 써볼게요. 나무의 나이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시상화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지? 요 정도 두 가지 정도 이제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무의 나이테도 기본적으로 나이테가 생성되는 원리가 뭡니까? 이 어떤 형성층이라고 하는 녀석이 온난한 시기에는 많이 팽창하고 성장하고 한랭한 시기에 조금 성장하는데, 자 그냥 결론 얘기할게요. 나이테의 간격만 보는 거야. 그러면은 온난한 시기에 사이가 넓어요. 한랭한 시기에 사이가 좁아요. 나이테로 고기율은 약 1000년 전까지 분석했겠죠. 고생대의 기후를 나이테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우리가 그냥 시상화석의 특징, 뭐 고사리랑 산호 이런 거 그냥 외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거 보면 됩니다. 그런 걸. 고기율을 연구하는 방법 여기까지 했고요. 적고 계시니까 다 적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는, 이제 적으시면 다 지우고 지질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만 항상 딱 정리할게요. 뭔가 해먹은 느낌이 나는데? 해먹은 느낌이 나죠? 요 얘기는 하나 더 할까요?
산소 동위원 소비를 빙하에 있는 산소 동위원 소비는 말 그대로 얼음 빙하코어에 쌓여 있는 걸 보는 거고요. 해양을 물어볼 때에는 여기에 이제 해양생물 화석, 바닷물이 쌓여 있다라는 말은 이상하니까 해양생물의 화석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나 이런 데에 CaCO3, 탄산칼슘의 형태로 해양생물 화석의 뼈나 뭐 아니면 조개 껍데기나 뭐 유공충의 껍데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워도 되겠죠? 그죠? 지우기 이거 다 지우기 전에 잠깐만 절대연령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절대연령에서 하나 더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올해는 나왔던 적이 아마 6월인가에 있었을 거고 작년에도 이제 나왔던 뭐 올해 6월에 나왔던 얘기인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절대연령 문제 풀 때 반감기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절반이 되는 걸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반감기라고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4분의 1 감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반감기의 절반은 아니야. 그냥 100%가 75%가 되는 시기가 있겠지? 되는데 걸리는 시기? 그것을 소문자 T라고 할게요. 그럼 이 4분의 1 감기라고 하는 시기도 일정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00에서 50이 되는 건 반감기인데 그 반감기 50에서 25, 25에서 12.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한 것처럼 그럼 4분의 1 감기는 뭐야? 100에서 뭐 4분의 3이라고 할게 그냥 4분의 3이 되고 그리고 얼마가 되는 거야? 16분의 15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로 줄어드는 16분의 3이 되는 거죠? 맞네? 맞아? 몰라 뭐 하면 70 쭉쭉쭉 가는 거잖아. 머리를 해야겠어. 배고파. 이것도 시기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꼭 반감기가 아니고 그죠? 80에서 60이 됐다. 80%짜리가 60%가 됐다라는 거는 뭐 4분의 3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1 감기는 죄송해요. 25였겠네. 그럼 4분의 1이었던 거고 16분의 1이고 15. 그 다음에 64분의 1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4분의 3 감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시기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80이 6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60은 얼마가 되는 거야? 몰라. 나 모르겠습니다. 60을 다 넣으면 얼마죠? 15. 15 곱해서 45%가 돼요. 그치? 그 시기가 계속 일정하다는 거야. 그냥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죠? 그것도 놓치지 마시다. 딱 지울게요. 4분의 1 감기라고 하면 안 되네. 4분의 3 감기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4분의 1 감기는 반감기의 2배니까. 그치? 하지만 4분의 3 감기는 반감기의 절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역할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질 시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한번 그냥 외워야 되는 모든 것들 한번 싹 칠판에 이렇게 적으면 거의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끝이 아니에요. 지질 시대까지 싹 정리하면 이제 지층의 연령 가지고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지질 시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고생물의 총변화, 그 다음에 지각변동, 요것을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고요. 지질 시대의 어떤 단위는 우리가 이미 눈에 다른 말로 이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기세, 기세. 그런데 우리 지구가 원에서는 교육 목표 기까지 외워라. 기 단위로 구분해라. 그래서 길이를 한번 보고 가면요. 길이는 누대 단위로 봤을 때 시생누대, 원생누대 중에서 원생누대가
시생누대보다 길고 현생누대보다 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입니다. 됐네요. 자, 첫 번째 이제 누대는 시생누대. 시생누대. 그 다음에 원생누대. 그 다음에 현생누대. 그 다음에 현생누대에는 고생누대, 중생누대, 그 다음에 신생누대. 자, 시간은 이제 그냥 뭐 숫자랑 억만 쓸게요. 뭐 약 몇 억 년 전 막 이렇게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40억 년 전에 그래서 시작이 돼서 25억 년 전부터 원생누대로 치고요. 고생대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5.41억 년 전, 그 다음에 중생대 2.52억 년 전, 그 다음에 0.66억 년 전부터가 이제 신생대야라는 건 다 외우고 계시죠? 이때 시생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징은 그냥 단세포생. 이때 대표적인 제가 표준화석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표준화석. 시생누대의 표준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특징을 그러면 뭐 외우면 됩니까? 단세포생물, 광합성, 어뜻 최초의 생물은 아니에요. 최초의 단세포생물 아니에요. 됐죠? 광합성했던 녀석 맞고 단세포가 아닌데 최초의 단세포 생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요 녀석을 우리가 뭐 남세균 뭐 혹은 사이아노박테리아 우리 교육과정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나? 이게 어디서 바뀐 거야? 머리가 섞였어. 사이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이게 표기법이 한번 바뀌었는데 몰라. 우리는 시아노야? 몰라요. 뭐 하여간 저런 거 나오면 어차피 우리 주관식이 아니야. 그치? 저런 말 나오면 스토마토라이트 얘기하는 거고 그것들이 이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세균이 스토마토라이트는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이제 해양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이 산소 원소들이 그죠? 이제 생성된 산소 원소 원자들이 물에 바닷물에 녹아져 있던 철 이온과 반응해서 호상철광층을 형성했다. 그냥 그거 그냥 호상철광층은 뭐냐면 그냥 산소 이온하고 그다음에 철 이온이 반응해서 산화철로 침전되었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호상철광층을 형성했다. 시생누대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넘어가면 되겠고요. 원생누대는 에디아카나 동물. 에디아카나 동물군. 그래서 에디아카나 동물군은 다세포 생물이죠. 대단한 건 없고요. 원생누대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게요. 원생누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저기 그 초대륙 로딘이아가 형성됐던 시기다. 언제냐면은 약 12억 년 전. 초대륙 로딘이아가 등장했던 시기다. 됐어요. 뭐 원생누대는 뭐 더 이야기할 게 로딘이아죠.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부터가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게 많은데 고생대는 이제 표준화석, 삼엽충, 그 다음에 필석, 갑주어, 방추충 요 정도 그냥 외워. 무슨 뭐 유공충이니 뭐니 뭐 무슨 뭐 완종류, 두종류 뭐 외우시면 더 외우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죄송해요. 기를 안 썼잖아. 고생대에 해당하는 기 뭐 있어요? 그 캄브리아드, 오르도비스니, 그다음에 실루
조심해야 되는 건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지구가 원을 왜 선택했어요? 머리 쓰기 싫어서. 근데 암기 단원이 나왔더니 또 암기도 싫어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외우는 건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중생 때 트라이 안 쓰기, 그 다음에 쥐라기, 대각기 있었죠? 신생 때 판례 오기, 내오기, 제4기. 자, 그래서 삼엽충 있었고, 그다음에 필서, 각주어, 방추충. 자, 이렇게 순서대로 쓴 이유는 뭐냐면요.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그냥 전기, 중기, 후기 정도로 나눠요. 그냥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삼엽충은 언제 번성했어? 고생대 전체. 필석은 고생대 전기 앞쪽. 갑주어는 고생대 중기에만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중기에 번성했다는 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갑주어가 언제 등장했고 언제 번성했고 안 물어봐요.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 방추충은 고생대 이제 후기에 번성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기후를 쭉 쓸게요.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온난했던 시기고요. 대체로 온난했던 시기긴 하지만 전기는 온난, 그 다음에 후기와 이제 중기와 후기에 전기 온난, 그 다음에 중기 후기에 각 빙하기 한 번씩, 각각 빙하기 1회. 그러니까 고생대에 있었던 빙하기는 총 2회. 괜찮죠? 그죠? 총 2회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거 얘기 안 하면 오해할 만한 게 고생대가 산소 농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 가장 높은 시기. 중생대가 산소 농도가 가장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생대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대형 잠자리 공충이 등장한 게 중생대가 아니고 고생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초의 육상생물이 등장한 거는 이 중기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육상생물 등장. 이걸 왜 애매하게 실루리아기 대본기로 딱 안 하냐면은 이제 육상생물이 등장한 게 그것을 이제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실루리아기냐 대본기냐에 따라서 조금 나뉘어요. 근데 이제 그냥 교과서에서 그냥 중기를 춤춥니다.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기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과원 수능에서는 이제 남은 수능에서는 정확히 실루리아기냐 대본기냐를 묻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면 사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생대 넘어가서 그다음에 한번 다시 돌아서 정리할게요. 중생대로 넘어가면 중생대도 뭐 굳이 전기, 중기, 후기 나눌 수 있겠죠. 중생대의 대표적인 녀석들이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시조새, 공룡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특이한 녀석은 공룡하고 시조새. 왜? 육상 환경에서 살았다. 육상생물이다. 암모나이트는 해양생물. 얘네들 다 해양생물. 암모나이트 해양생물. 근데 공룡하고 시조새는 육상생물. 얘네는 다 전체에 걸쳐서 중생대 전체에 걸쳐서 번성했던 녀석들이고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매우 온난했어요. 매우 온난했다. 그래서 빙하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신생대로 넘어오면요. 신생대에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레머드와 합해서. 그런데 레머드는 신생대 후기. 자, 얘는 이렇게 정도로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후기 정도로. 초기 말기로 해도 되고.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데 협회석은 신생대 이제 전기 정도 내 번성을 썼다. 그런 건 먼저 멸종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든든했던 편이지만 후기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초기 전기 뭐 부분 굉장히 많았네요. 후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빙하기 4번, 그 다음에 간빙기가 3번 반복되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추운 시기다 지금 자체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기후하고 생물들 이제 표준화석들 계속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먼저 척추동물, 그 다음에 육상식물, 이것들이 등장하고 번성했던 시기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척추동물의 어떤 그 진화 계통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순으로 등장했고 어류는 자 이렇게 쓰나요? 등장했던 시기와 번성했던 시기를 이렇게 나눌게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그러면 어류는 언제 등장했냐? 오르도비스. 그리고 번성은 뭐 그냥 고생대 중기 정도에 그냥 번성한 거죠. 등장하자마자. 그 다음에 양서류는 대본기. 얘도 뭐 고생대 중기 정도에 이제 번성한 거예요. 중기에서 이제 후기까지. 그 다음에 파충류는 석탄기에 등장했고요. 중기라고 하지 말까요? 고생대 후기. 얘는 중생대. 포유류는 트라이아스. 신생대에 번성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육상식물 조금 밑에 너무 붙여져 있네. 육상식물의 등장 순서는 양치식물, 겉시식물, 속시식물. 그래서 양치식물, 속시, 겉시, 속시. 인데 양치식물 누구예요? 고사리 기억하면 되고, 겉시식물 은행, 소나무, 소철. 얘네가 뭐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묘사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은행하고 소나무는 아시고 소철이냐 이름 나오면 되는 거니까 빼고 속시식물이에요. 양치식물은 그러면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양치식물은 실루리아기. 양치식물은 실루리아기 등장해서 저기 고생대에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거시식물은 페른기 등장해서 중생대에 번성하고요. 식물은 어렵지 않아요. 번성했던 시기 앞쪽에서 그냥 바로 태어난 거예요. 등장하잖아요. 백악기에 등장해서 신생대에 번성했습니다. 대멸종.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제 대멸종 많이 이제 죽은 거잖아. 대멸종은 총 5회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고, 총 5회 있었던 와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2개예요. 가장 큰 대멸종,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대멸종.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대멸종은 세 번째 대멸종. 세 번째고, 그것은 언제입니까? 고생대 말. 고생대 말 페른기. 그러니까 페른기가 이 대멸종으로 끝난 거지. 페른기 중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치? 원인은요? 판게아 형성. 판게아가 형성된 거랑 대멸종이랑 뭔 상관이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대륙붕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대륙붕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대륙붕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다 죽은 거야. 야, 내가 살 집이 없냐? 자살한다. 죽은 거야. 장난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 살 곳이 없으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더 이상 이제 이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최근의 대멸종은 몇 번째야? 멍청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5번째고요. 당연히 이것은 중생대말. 그러니까 백악기겠죠? 공룡이 멸종한 대멸종이 가장 최근의 대멸종일 거예요. 원인은요, 운석 충돌. 운석 충돌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 정도로 그냥 훔쳐도 괜찮습니다. 문제 풀 때 아무런 저기 없어요.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초대륙 2개밖에 없어. 로디니아, 그다음에 판게아. 괜찮죠? 로디니아는 정리하는 거죠. 이미 앞에서 언급 나온 내용이에요. 로디니아는 언제 형성됐다? 언제? 약 12억 년 전. 로디니아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질구조 이런 건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나 싶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 교과서에서 강조하지도 않고요. 그거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판게아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판게아에 대해서는 형성된 시기와 분리된 시기를 정확하게 형성은 고생대 말. 고생대 말이니까 약 2.7억 년 전. 으로 교과서에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된 거는 중생대 초 약 2.4억 년 전. 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지질 구조가 누구이냐면은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산맥이 2개 만들어졌는데 에팔레치나 그 다음에 칼레도니아.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됐다. 그 다음에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만들어진 것은 대서양이 형성됐다. 초대륙과는 관계없지만 어떤 지질 구조 입장에서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은 건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형성됐다? 신생대 말. 신생대 말기 약 1000년 전, 아니 1000만 년 전. 근데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보면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 충돌하는 거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우 종아리가 아파. 잠깐만요. 진행시네. 깜빡했네. 제가 프린트 드린 거에서 지금 순서대로가 아니긴 한데 124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하나만 볼까요? 124페이지. 지진 시대에 거의 이제 뭐 빈칸 들어있는 124페이지 막 넘기다 보면 그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중간에 그 그래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고생대랑 신생대는 빙하기를 우리가 고생대 중기 후기에 한 번씩 있었고 신생대는 이제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번 반복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중생대에도 중간에 보면은 기온이 좀 낮아졌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빙하기야? 아닌 거예요. 그거 낚이지 마세요. 중생대의 그 움푹 패인 그래프를 보고 빙하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기온 변화 그래프의 어떤 개형은 우리가 외워두자 이겁니다. 고생대는 2번 깊게, 중생대는 살짝. 그래서 빙하기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신생대는 그죠? 초기에는 온난하고 후기로 가면서
많이 한랭해졌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뭘 안 했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했는데 제가 안 한 게 있나요? 없나요? 모르나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혹시나 다 한 것 같긴 한데 이야기를 다 언급한 것 같긴 한데 지역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 조금 혹시나 그럼 저희 직권 부분에서 혹시나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거 있을까요? 없나요? 우리 그래도 고3 현역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릿속에 알겠으니까 빨리 끝내 이제 그만해 이렇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 좀 그만해 말이야. 그만 떠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괜찮아요? 좋습니다. 오늘 일단은 오늘